만약 우리가 천국에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 완벽한 소비자는 불행하다. 사회 철학가 위르겐 하버마스는 1980년대 초 필요치 않은 곳에까지 시장 원리가 침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것의 경제적 이윤과 손실을 따지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로부터 약 20년 전 하버마스의 선배이자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속한 학자 헤르베르트 마르쿠제는 1차원적인 인간이라는 책을 발표했다. 이 책에서 그는 사람들이 단 하나의 유일한 개체, 즉 시장 원리에 따라 삶을 영위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1차원적인 인간의 관점에선 세상의 모든 것이 비교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건 돈으로 모든 것의 가치를 따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담배 한 갑과 브레이트의 시집, 독일어 포켓 버전은 똑같이 67크로네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 된다. 정말 이런 관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무식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없는 물건이라면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해도 되는 것일까? 이것은 돈이 상대방의 성적 관심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하는 신다윈주의자들의 1차원적 관점과도 비슷하다. 하버마스와 마르쿠제는 무언가 본질적인 것을 깨달았던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들은 인간 전반에 미치는 사회의 구조적 권력에 대해 과장한 면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이윤이 전부라는 대세에 반발을 한다.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돈이나 권력이라고 대답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대안으로 내놓는 대답들을 살펴보아도 그것이 단지 수줍음이나 겸양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1991년 노르웨이의 헤드마르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곳 사람들 대다수는 자연 친화적인 삶, 가족과 친구들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대답했다. 소비의 증가가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수단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삶의 만족감이나 복지의 원천이 소비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소비사회에 대한 도덕적 저술에서는 소비와 낭비, 비교 대상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아는 아이들 중에서는 버거킹에 가서 햄버거를 한 번 사 먹는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버거킹에 가는 일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없으니까. 어떤 물건을 구입한 후에 진심으로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많다. 세라노 햄과 잘 숙성된 파르메산 치즈를 구입할 수 있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겨울 외투를 새로 살 수 있어서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다. 만약 유머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한 도덕군자가 내게 자전거를 탈 때는 절대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지 말라고 당부한다면 나는 아마도 심하게 반발을 할 것 같다. 사회학자인 질 리포베츠키는 소비사회를 비판하는 이들은 위선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가 행복과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소비가 실질적 만족감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리포베츠키에 의하면 인간이 불행해하고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비 그 자체가 아니라 소비 순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했다. 그는 질이 낮고 값싼 물건이 과잉 소비를 발생시키고 만족감도 저하시킨다고 말했다. 이 경우 소비를 통한 진실한 만족감은 점점 낮아지기 마련이다. 정치학자인 벤트 소프스 트라뇌이도 자신의 저서에서 이와 비슷한 견해를 표출했다. 그는 소비를 통해 만족감과 소속감, 유명 상표를 구입하는 사람들 간에 찾아볼 수 있는 동질성을 얻는 행위를 비판하진 않았다. 그가 비판한 것은 바로 필요치 않은 곳에서도 점점 그 적용 범위를 넓혀가는 시장 경제의 원리였다. 그는 완벽한 소비자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일반적 소비자가 아닌 완벽한 소비자를 언급했다. 완벽한 소비자는 경제적 이윤과 손실을 바탕으로 모든 것의 가치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가하는 심리적 압박 또한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이 압력은 광고나 미디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접촉하는 이웃이나 지인으로부터도 올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 범위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내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매일같이 받는 압력은 거의 없거나 그다지 크지 않다. 그렇다면 이 효과의 부정적 공식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이러한 환경 내에선 개인적인 성공이 더욱 눈에 띄게 되지만 동시에 개인적 불행 또는 재앙도 눈에 띄게 노출되기 마련이다. 가장 일반적인 공식을 들자면 저 사람이 못하는 일이라면 내가 못한다 한들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닐까? 진실은 자주 진부하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삶에는 높낮이가 있는 것이 정상이다. 한편으로는 서로 비교해가며 상대방보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보며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한다. 성공과 상승은 마치 용수철과 같고 실패와 하락은 마치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일 것이다. 승자의 입장에 있는 한, 경쟁은 자아 및 삶에 대한 자극과 격려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패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무언가 다른 것, 예를 들어 동정과 위로를 필요로 하게 된다. 우리가 속한 사회는 개인적 사회이다. 우리는 이런 형태의 세상에서 개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살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의 능력은 개인적이지 인종이나 가문 또는 특정한 단체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정 단체나 가문 또는 인종의 한정된 범위 내에 속해 있는 개인이 특출하게 자립적이고 뛰어난 능력을 보여 두각을 나타낼 때 감탄을 하고 찬사를 보낸다. 그것은 이들이 집단이라는 고리와 무리 내의 회의적 시선을 뛰어넘어 개인 정체성의 해방과 자유를 손에 넣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왕가 내에서도 이러한 꿈틀거림은 볼 수 있다. 노르웨이의 왕자는 자신의 진보적인 정치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바람에 공화주의자들의 신뢰를 잃기도 했다. 또한 노르웨이의 공주는 왕족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의 야심을 공개하며 이를 현실화시키기도 했다. 러고 보면 과거 봉건제도의 잔재도 완전히 사라질 때가 멀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사회적 관계에서 서로를 호칭할 때도 성을 빼고 이름만 부르는 것이 관례가 되어버렸다. 아직 국왕에 대해서는 극존칭을 쓰긴 한다. 신분과 지위를 구분하는 과거의 탄탄한 벽은 사라졌고 직장에서 넥타이를 매야 한다는 관례도 이미 먼 과거사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모두 같은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인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서로 다른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이나 무리에게서 인정과 존중을 받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세상이 1차원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다는 말이다. 동료 시인들에게서 크나큰 존중을 받는 시인보다 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난한 철학자는 죽과 오랜 지혜로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식들이 등을 꼿꼿하게 펴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런 일은 개인으로서 하는 일이지 결코 가난한 철학자의 굴레 속에 속한 무리의 입장에서 하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아직도 사회에 탄탄한 벽들이 존재한다. 이들의 카스트 제도는 서로 다른 신분에 속한 사람들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는 주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들이 유산처럼 이어져 내려온 신분 제도를 벗어나 서로 비교 행위를 하는 일은 쉽지 않다. 수드라는 같은 수드라, 사람들을 상대로 비교를 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 수드라 가정은 다른 수드라 가정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수드라에 속하는 이들은 브라만에 속하는 이들과는 접촉을 할 수 없고 크샤트리아 계급에 속하는 이들과 같은 신전에서 제물을 바칠 수도 없다. 수드라는 가난하지만 다른 수드라보다 더의 개념을 일반화한 것이다.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카스트 제도 내에서도 눈에 띌 만한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다. 카스트 계급 중에서 어떤 계급은 신분 상승을 이루었고 또 다른 계급은 하락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 중에서 소위 순수하지 못한 개인, 즉 서로 다른 카스트 계급 사이에서 탄생한 혼혈인들은 재생, 다시 말해 종교적 의식을 통한 정결함을 추구하기도 했다. 1800년대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인도의 모습은 변화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카스트 제도를 유지하려는 봉건 세력과 이 제도를 통째로 무너뜨리려는 급진 세력, 그리고 이 두 세력의 중간에 위치한 온건 개혁 세력들이 동시에 목소리를 높이는 바람에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결과적으로 소규모 이동, 카스트 신분에 그대로 남아있으면서도 벼락부자가 된 가정들,
집단적 이동, 정결 의식을 통해 집단적 계급 이동을 시도, 최하위 카스트 계급을 일정 수의 공공기관에 취직시킬 수 있는 배당제, 카스트 제도의 규칙들을 실질적으로 불허하는 여러 법칙들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오늘날의 인도에서는 비교 대상의 범위가 과거보다 많이 광범위해졌다. 수드라 계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계급에 속하는 이들의 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며, 서로 다른 계급에 속했던 학교 동창들의 삶도 텔레비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엿볼 기회가 생긴 것이다. 과연 귀족 혈통에 속해 그저 그런 삶을 유지하는 것이 평민으로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고 만족스럽게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 능력 있는 평민은 어떤 한계점까지만 두고 본다면 매우 만족한 삶을 살 것이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귀족들 못지않게 훌륭하고 고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자신만만하게 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은 귀족들의 금은보화와 비교했을 때 조족지혈에 불과할 것이다. 지루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귀족들은 본능적으로 보수를 지향하며, 이들은 설사 두각을 나타내는 평민이 있다 하더라도 평민은 평민이라며 얕잡아보기 마련이다. 하지만 역사는 이런 식으로 자위하는 귀족들의 편은 아니었다. 비교 대상의 범위에 변화가 온 것이 바로 개혁의 근본적 원인이다. 프랑스의 속담 중에 변화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원래 상태로 돌아갈 확률이 크다 라는 말이 있다. 아마도 프랑스 혁명 직후에 생겨난 말이 아닐까 한다. 귀족들이 신분을 박탈당하고 상류층 남녀가 단두대에서 사라지고 난 후 새로운 시대의 장이 열렸고, 동시에 평민들도 권력의 장의 모습을 드러낼 기회를 얻게 되었다. 어느 정도 이 시기가 지속되자 다시 계급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무자비하고 직접적이었다. 하위 계층은 더 이상 국왕은 신이 내린 자리라는 것을 믿지 않게 되었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들 자신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회가 인간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회를 만들었으며, 평민이나 하위 계층 사람들에게도 귀족이나 왕족과 똑같은 붉은 피가 흐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었다. 이들이 새롭게 등장한 엘리트 집단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해지자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더 적어졌다. 프랑스 혁명 직후 영국에서는 보수 세력이 이상적이라는 관점이 생겨났다. 영국 상류 보수층들은 이웃나라의 혁명과 그 뒤를 이은 평민의 불만 팽배가 결국은 어떤 사회적 결과를 가져왔는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생각할 거리를 얻었다.